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우리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스픽스의 또 최고 핫한 아이템입니다. 이경 정치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우 부대변인 옆에 앉아가지고 대표님 오시자마자 말랐다고 살 빠졌다고. 아니야. 근데 이게 살 빠진 것도 맞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두 분 다 너무 날씨. 전체 전혀 잡아주시면 두 분 다 너무 날씬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부적절한 대화를 지금 오프닝부터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날씬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스픽스 대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미인들만 나온다. 그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우리 정기환 대표가 이렇게 좀 보는 눈이 있구나. 본인은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어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기영 대변인, 이기영 전 대변인 오늘 또 에디터님 네, 얘기하시니까 스픽스의 정치 에디터입니다. 네, 스픽스의 정치 에디터 좋습니다. 좀 약간 낯선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이분이 요즘 정말로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요즘 핫하죠.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예, 이 얘기 좀 나중에 하고요. 전계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발음도 잘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는데 루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김상구 선생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약간 왜 그러세요? 루돌프 같지 않아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 같은데요. 산타로 가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복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I really like him 이랬다는 우리 또 강훈식 수석 얘기가 또 있었었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가 딱 남은 열쇠인데요. 이 열쇠가 어떤 분들한테 드렸냐 하면 5개밖에 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황금 열쇠 5개를 제작했는데 네, 딱 5개를 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한테 줬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이제 아소다로 총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 CEO 드렸고, 그러니까 또 호날두 이제 이 축구 선수 딱 4개 주고 나머지 한 개 딱 남은 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열쇠가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그냥 관례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개인이 직접 디자인까지 하고 특별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좋겠다라고까지 주문을 했던 열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주고 싶고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I really like him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I really like him, Mr. President Lee 이렇게 얘기했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뭔가 좀 상당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정말 영어를 지금 네. 진짜 본토 영어로 지금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네. I really like him 뭐 이렇게 발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는 유학 다녀온데 유학파인 사람으로서. 그래요? 유학 다녀오셨어요 또 게다가? 예, 좀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갔다 왔는데, 아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특징이 말할 때 그렇게 좀 터프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I really like him,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선물이고, 특히 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총리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퇴임해도 이 열쇠만 들고 오면 당신은 그러니까 백악관을 프리패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아마도 이제 어디서는 뭐 금관 줬으니까 금을 화답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미의 굳건한 동맹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이제 함께 해야 될 비즈니스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함께 동행해서 함께 하자 그리고 같이 발전하자라는 의미로 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맹의 차원에서 귀한 선물을 받았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황금 열쇠 사진을 공개했는데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강경화 주미대사가 환담할 당시에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양 정상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물을 주면서 나 그때 금관 무궁화 대훈장 받은 거 너무 고마웠다. 귀한 선물 받아서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었다. 라면서 이걸 전달했다는데요. 황금 열쇠 얼마일까요? 전 대표님 얼마일까요? 요즘 금한돈에 이제 100만 원 하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100만 원요? 예, 예. 그렇게 이제 가서 돌반지 한 돈 이렇게 하려면 예전에 뭐 60만, 70만 원 했잖아요.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뭐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우리 10만 때. 원 있었고 5만 원. 지금 이제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이제 예. 국가 기록물도 되고 대통령 나중에 기록물.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받았지만 14일 날, 16일 날 이렇게 전달한 걸 왜 24일 날 공개했느냐. 대통령실 쪽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국민들에게 선물을 한 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선물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황금 연세를 다 받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골드 컬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금으로 다 치장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 이런 것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받았던 선물은 국민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준 것이 아니라 5,200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준 선물이다라고 이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 해석도 너무 좋으시고요. 해석이 실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국민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상징인 봉황기, 네. 봉황기를 29일 0시에 청와대에 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쌀데기 없는 통닭 한 마리 값을 안 줘가지고 계엄했다는 그 대통령이 쌀데기 없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몇 천억은 까먹은 것 같은데 1조가 넘는다는 추산도 있어요. 몇 천원이 아니고 참. 예, 1조 진짜 너무 한심한 인간입니다. 어쨌든 더 웃기는 거는요. 그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걸 옮기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가 대통령 용산으로 옮겼다가 대통령 영빈관에서 행사해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옮겨놓고 돈 1조 원이나 지가 까쳐먹고 나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행사를 계속 또 청와대 영민관에서 해요. 계속 이게 했죠. 뭐 맞아요.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돈이 또 몇백억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그 들라고. 돈 예산 낭비라고 욕하는 자들이 또 생겨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용산에 쓸모도 없는 거기에다 계속 있어야 되냐고요.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거기 지나갈 때도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봉황기 올리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다 이제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 상반기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뭐 이동을 할 거니까요.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지금 대통령실 출입을 원하고 있다. 감당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타진을 해봤거든요. 원래 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네. 언론이 엄청 지금 출입을 하겠다고 많이 지금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상 초월로 신청을 많이 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데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보다 기자실이 청와대로 가면 준축하니 공간이 실제로 좀 좁다고 해서 현재 있는 기자들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와 대통령 출입이 이제 개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오려고 하는 언론이 뭐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뭐 여러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정리할지 좀 골치 아픈 일은 좀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픽스는 160만인데요, 구독자가. 스픽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1차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대변인실 통해서 행정관의 한 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와 지금 이 당장 그 뭐라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해서 아이고. 이제 옮기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무 그 업무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출입은 엄청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올 거다.
그 대통령실 출입을 반드시 책상을 다 줘야 하느냐. 아, 500개도 책상 안 줘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러면 좀 책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것인지 추첨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공간을 별도로 늘려서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은 유튜브 언론들 좀 들어가게 해주자는 바람이 있고 근데 레거심이죠. 기존에 출입하는 그 한 200명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에서는 막 철옹성을 치고 왜 이 사람들한테 주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그렇죠. 기득권 같은 게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은 좀 대표님께서 생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정치회 에디터로 오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 출입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왔는데 안 돼, 막힌 거잖아요. 책상 좀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출입만 하게 된다면은 뭐 열심히 취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유, 이게 근데 이제 뭐 제 경험으로 따지면 청와대가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춘추관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뭐 식당 밀고 막 이래야 예. 돼서 정해진 캐파가 늘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넣고 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그 기자분들 한 3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예, 박형관 기자라던가 이렇게 계시니까 장윤선 기자, 박정희 예, 기자, 그렇죠. 그다음에 장윤선 고발 기자, 뉴스에 있는 이상호 이상호 기자 기자 사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3분 들어가 계신 그 기준이 저는 사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이런 쪽도 좀 열어지고 하면은 조금 조정은 약간 유두리 있게 소위 말 뭐 일본 용어긴 하지만 유두리 일본어 유창하게 하세요. 예, 일본어 할 때 굉장히 유창하게 하죠. 영어만 유도리. 정말 어이가 유연하게 오늘 너무 유연하게 어이가 없습니다. 예, 하면 될 것 같고 뭐 열린 정부다 보니까 분명히 전 잘 해법을 마련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네. 공간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이럴 의사가 전혀 없고 그냥 정상적인 이제 절차나 이런 걸 이제 신청을 해보고 뭐 평가받는 기준이 있으면 맞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건데 안 간다 하더라도 KTV 통해서 매일 이제 생중계를 하고 요즘 대통령실에 주는 영상만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진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방송기자 뭐 이렇게 그 영상협회 같은 데서 아예 통제를 해서 쓸 때마다 이렇게 항의를 받고 했는데 요즘 그래도 대통령께서 완전히 풀어가지고 국가 영상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우리처럼 이제 유튜브 언론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접이 너무 적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한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의미에서 한 5,000분까지 일단 가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우리 PD님이 빨리 주제 넘어가라. 막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혈액암 투병 끝에 끝내 파면된 이 조지호 경찰청장 첫 대면 윤석열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 재판에 들어갔었죠. 네, 오전에는 이 윤석열 재판에 들어왔었고 증인으로서는 조지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에는 이 추경호, 이준수 재판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일이 많으셨군요. 네, 재판 투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땠던가요? 그래서 결론은? 네. 우선 조지호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본인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윤석열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지호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만약에 윤석열이 막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면서 나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당시에 A4 용지를 김용현이 나눠줬었거든요. 내가 그거를 작성을 했을 텐데 난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A4 용지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그 국회 2200 그리고 민주당사 2300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22시예요. 그리고 22시? 예, 22시. 밤 10시 그리고 밤 11시에 23시. 국회와 민주당사를 가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지호는 저는 이 문서를 받기는 했지만 윤석열 말을 열심히 듣느라 그 문서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서 안에는 약 한 13곳 정도의 장소가 적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지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선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기억이 그런 건 저는 이제 아파서 좀 그런 조지호 건가요?
전 청장에 대해서는 사실 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갑자기 이제 뭐 암 투병 중이고 그리고 뭐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오늘은 특히나 부인을 부인이 같이 신뢰관계인 이렇게 동석했죠. 동행해서 나왔고 왜 그렇게 그러면은 함께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할 것이고 거기서도 나왔던 자 윤석열이 준 문건 어디 있느냐 아내가 찢어버리라고 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지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인데 가장 중요한 정언은 윤석열이가 월담하는 것은 그 불법이니까 다 체포해 라고 했다는 것은 오늘 재확인을 했거든. 윤석열은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인해 줌으로써 윤석열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체포해라고 했느냐. 이 지시도 불법적인 지시지만 그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지호는 그래도 끝까지 체포는 하지 않고 막는 진육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지사 선택해서 본인이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다라는 저는 좀 약간의 동정심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면 안 됩니다. 일단 조지호 그 개헌 문건 아내가 찢어버렸다는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모 씨께서 A4 용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꽃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니까 집사람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고. 그러면 찢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실제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공직 경험으로 봐서는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그것도 제가 중앙부처에서만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비상계엄은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안 된다. 어차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사람이 찢어버리라고 한 그 말에 제가 그냥 따랐던 겁니다. 어쨌든 저 말에 따르면 자신의 부인이 자기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자신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킨가 내지는 윤석열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 뭐 이런 거를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은 이걸 해프닝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폄하해서 뭔가 좀 죄를 덜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점은 그거네요. 결론적으로. 예, 제가 이 당시에 들으면서 이 네. 조지호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안 라고 불쌍해요, 솔직히 저는.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게 당시에 안가에서 윤석열이 개헌을 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안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간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이 문서를 봤는데 부인이 열어본 게 아니라 2번 접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펼쳐졌대요. 근데 지나가는 도중에 안에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꽃하고 MBC가 뭐야? 하니까 꽃은 김호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의 꽃이고 MBC는 뭐 MBC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걸 찢어버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말이 좀 안 맞고 그리고 그게 누가 건네준 겁니까? 김영현이 건네줬고 그 사실상 윤석열이 건네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건을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은 이거를 죽어도 잘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막 사람은. 자동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고 종이가. 그렇죠. 자동으로 이제 2번 접었는데 펼쳐지고 AI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최상목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최상목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상계엄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이거를 그 뭐랑 연결 지어야 되냐면 조지호가 본인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가죠. 근데 경찰청에 왜 간 줄 아세요? 왜 간 거예요? 비상계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네. 다음 날에 마약과 관련된 수사 보고가 있었대요. 윤석열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간 거지 계엄 때문에 간 것이 아니 아니다라고. 오늘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마약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갔다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말한 비상계엄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해프닝이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이 한 말은 모르겠고 마약을 준비를 하고 다음날 윤석열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본인 말로도 지금 본인 말이 반박이 가능한 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국회 담 넘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러 지시를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시를 왜 합니까? 그리고 왜 또 그 보고하러 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기현 평론가님 사과하세요. 뭡니까 이게 제가 도대체가? 약간 입술을 좀 떨고 있는데 예,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인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진술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보니 또 몸도 많이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혈액암이어서 위중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은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분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혹시나 했다면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본인이 조지어 청장이 전 청장이 법정에서는 나는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본인의 책임감 다 빼버리고 본인 말도 앞뒤가 한 개도 안 맞거든요. 그럼 전화를 6번이나 왜 받습니까? 국회 체포에 관련된 거. 네.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담에서 있었을 때 초반에는 의원들도 들여보내줬다가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의원들도 막았어요. 그렇죠. 경찰들이. 그래서 저희가 따졌습니다. 아니 의원들은 들여보내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의원들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전화를 받아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막으랍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그 12월 3일 날 밤에. 그럼 지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경찰분들도. 그렇죠. 윗단에서 올라오다면 조지원이겠어요? 그리고 조지호가 경찰청장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기현 평론가 진짜 얄밉네요. 오늘 여기 몰아가는 걸로. 깍공님이 강력하게 저를 처벌했는데요. 네, 정말. 정계환 대표 감치합시다. 아, 감치 어디서? 아니 조지호 지금 아프다는 것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봐줬어요. 전혁 시사님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조지호 이 사람 진짜 책임감 자체가 없는 그래요. 사람입니다. 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김봉식이 그래도 계엄 얘기가 나왔으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기동대라든지 그리고 병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조지호는 알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본인은 경찰청장이잖아요. 그리고 김봉식은 서울청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무자는 서울청장이기 때문에 병력 구성이라든지 이제 뭐 기동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의 자체는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봉식이 보고했을 때 본인은 그냥 승인만 해준 거지. 그럼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들렸냐? 나는 이 개헌과 관련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다- 또 서울청장한테 또 떠넘기는 다 거예요? 서울청장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네. 진짜 똑같네. 정열이랑.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와,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어쨌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왜 윤석열 씨하고 비아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국회 통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얘기하려고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했을 뿐이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가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으니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나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었고요. 일단 조지호 씨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계엄 계획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지시 문건은 부인이 찢으라고 해서 찢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부인에게 그 비상계엄 관련된 얘기를 다 했고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이 혹시 오늘 나와서 이제 그 재판정에서 뭔가 진술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이 오늘 나와서 진술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신뢰관계 동서로 나왔나 봅니다. 자주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특검 측이 물어보게 된 거죠. 조지호에게. 자, 어쨌든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은 조지호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하고 조지호 전 청장이 통화한 문제의 시간대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된 적이 없었다. 아이고. 그 당시 시간에는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로 월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지호 씨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재판. 정말 이 거짓말 향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본인 국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목현태한테 왔는데 목현태가 야 우원식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하게 된 넘었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을 막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우원식 의장이 월담한 것도 거짓말이다. 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눈 다 불을 켜고 다 보고 있었고 유튜브도 찍은 분 사람이 많은데 그게 거짓말. 사진이 아니고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뭐 방향이 잘못됐다는 등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나오려는 거였는데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저번에 그 김영현 재판에서 그런 거거든요. 김영현 변호인들이 네. 이거는 월담이 아니다. 월문이다. 월문이에요. 왜 문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방향을 봐라.
야 우원식 국회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 뭐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국회 표결방해 혐의로 첫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호 의원은 오늘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은 준비기일이라서 추경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오늘은 이제 준비기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재판은 그렇게 길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 자료가 한 3만 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방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은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열람 등사 시간이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재판부가 한성진 부장이거든요. 네. 한성진 부장이 2월 9일 날 월요일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변호인 측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증거기록 열례 및 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오늘은 실질적인 변론이나 이런 거는 없었었고요. 특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변호인 측을 봐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신속히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제대로 좀 하자 이러면서 2월 9일 오전으로 기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열람 등사가 12월 16일부터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열람 등사 가능했을 텐데 지금 오늘부터 따지면 한 달 반 뒤에 다시 준비기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는 재판이 늦게 열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명을 하면 또 욕을 들을까 싶어서 이게 이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2월 달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성진 부장이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사와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저는 동시에 고려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근데 2월 9일 오전으로 지정을 했다는 걸 보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안 바뀐 수도 있고 1월 말에 보통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월 중순 정도에 보통 이제 옮기게 되고요. 예, 예. 실제 본인들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1월 중순 이후에 알게 되거든요. 1월 말이나 그러면 실제 2월 9일날 잡지를 않죠. 제가 욕 들어먹을 발언 한 개만 더 하면 왜 맨날 이렇게 사청에서 오늘은 욕을 뭐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뭐 저는 하여튼 오늘 몇 집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샌드백 역할이신가요? 상당히 이상한 오기를 부리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제로 내란 사건의 본류보다는 본류 옆에 있는 약간 주요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란에 대한 법적 규정이 1심에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한다고 보면 뭐 내용도 일단 방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면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아마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좀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지금 생각하는 건 주경호의 그 뭡니까 이제 국회 해제 결의 불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더 나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힘 쪽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실된 증언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미 나와 있는 특검 자료들은 다 지금 확보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2026년 2월 9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9일 날 재판을 하고 나면 2월 마지막 주에 한번 할지 아니면 안 하고 3월로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혹은 의원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아마 이거를 계속해서 질질 끌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경 에디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경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대표님께서는 좀 추경호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적인 의견은 다 빼셨습니다. 근데 추경호가 윤석열과 그때 내란 당일에 직접 통화를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건 추경호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윤석열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란 계엄을 막는 저지하는 국회 법안 발의에 대해서 이거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걸 실질적으로 막은 사람이 추경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뭐 본인은 격가지인 것처럼 저는 추경호도 상당한 주종자,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자기는 그것이 뭔가 따라서 이렇게 뭐가 그 범죄 혐의가 적은 것처럼 그게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국민이 보실 때도 불만이 크다. 그리고 글쎄요, 그게 밝혀지면은 추경호가 무슨 지시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혐의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추경호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추경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 달성 군소공천 과정에서 돈이 수십억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지? 그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태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주변 인물들에게 보스턴백에서 뭐 한 꾸러미 돈을 가져온 것도 봤다.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달성 군소 자리가 큰 자리여서 뭐 20개, 30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뭐 시의원 됐던 사람이 공천 받을 때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던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공천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알아보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이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기재부 뭐 전문 관료 출신인데 나는 여기에서 대구에 있는 기자들이든 누구든 주경한테 물어야 한다. 그 공천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정해를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수사 안 해. 그러면 내란에 직접 관여했다 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복무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거액이 오간 것,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넘어가 버리는 부분을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좀 수사 제대로 하면 좋겠다고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반박을 해도 될까요? 지금 해주신 말씀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란을 저지할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우연히 겹쳐서 우리가 그 내란 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이제 추경호는 이거를 국회에서 그 계엄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윤석열과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군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몰려오지 않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장 대표일 당시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추경호는 정말 사형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추경호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긍정적인 발언도 추경호한테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그 다음 후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일단은요 추경호는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그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구속의 그렇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일단은 그때 아까 뭐 정치인들 그 얘기했지만 이때 계엄 전에 보면 추경호가 20개 얘기가 나왔어요. 네. 20억 20개, 받았던 거. 20억. 그 여기에 왜냐면 그때 막 수사가 불거지려고 했고 추경호가 가담됐다는 여기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호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쫄렸던 상황이어서 계엄에 동조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추경호는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리고 맞아요. 묵인하고 계획에 함께했냐라는 여부인데 그건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이 된 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였고요. 그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던 거 원내대표라는 그 큰 무게가 있는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국회가 그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눈에 봤는데도 그거를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피할 수 있나? 그렇지 않고요. 판례를 보면요. 5.18 관련된 고위 책임자 판결은 사전에 인지를 했고 통제가 가능한데도 내가 이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극적 가담과 동일한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게 5.18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구속은 안 됐지만 이 책임은 아주 단단하게 내란 동조자로서 받을 것이라고 전 예상합니다. 나경원도요. 배회했잖아요. 나경원도 마찬가지. 이미 인지하고 배회했기 때문에 나경원도 다음 차순으로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네,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력적이네요.
그런 말씀에 이제 동의하면서 저는 이제 주경호 의원에 대해서 짧게 할 말씀 드립니다. 그만하라고요. 주경호 대변인이시. 아니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은 아니시죠. 이분이 그렇죠, 이 그렇죠. 사람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돈을 뭐 아까 20개라 얘기했다 뭐 30개다 뭐 보스턴 백이다 어떻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나왔는데 최소한 대구시장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이 해명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억울하게 단합당하니까 이제 대구시장 나가서 내가 여기서 당선되고 난 뒤에 뭔가 자신의 그 이런 허물을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불만이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겉보기로는 정말로 젠틀하고 그다음에 전문 뭐 관료 출신인데다가 느낌도 뭐 엄청 엘리트처럼 보이잖아요. 점잖아 보이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표리가 부동 앞 그것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대구시장 출마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나동현님께서 또 슈퍼챗, 이 귀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배회하시느라고 지금 우리 방송 안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씨를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윤석열 씨는 오늘 기소된 것까지 따지면 이번이 7번째입니다. 김건희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도 사실은 다음 달 28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팀에서는 이번에 기소할 때 원래는 이걸 좀 포함시키고 싶었대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 사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번에 기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씨는 지금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입장인지 조금 좀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카톡을 자주 보냈어요. 저한테도 보냈어요. 안 그래도 뭐 여기도 보내는구나. 그냥 아는 번호에는 다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네, 의견서 같은 거를 막 다 보내죠. 예, 항변하려고 보내고 그 와중에 뭐 제가 동의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되는 것 대부분이긴 한데 동의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윤석열, 김건희 약간 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런 발언을 했던 그래요? 거를 막 영상을 보내주시고 또 제 페이스북 그래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요새 좀 당황스럽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우리 특검이 애초에 출발했던 지점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만이 아니라 뒤에 이름이 명태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와 명태균 뭐 불법 공천게임 관련 특검이 길잖아요. 우리 김건희 특검을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김건희에게 집중했죠. 김건희가 건이 너무 많고 갑자기 뇌물이 막 그래프니 뭐니 막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시간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원이 투입이 됐다 보니까 명태균 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공천 개입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국정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뤄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뭐 증거와 증언들은 여기저기서 다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것만으로도 증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명태균 씨가 지금. 아마 그 정도로 많이 보냈다면 안 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원래 보내고 이러지 않았는데 뭐 본인이 억울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명태균 사장이 지금 보고 있다면 뭐 본인이 후회하는지 여전히 당당한지 2월 5일까지는 자유죠. 그때 이제 저는 법정 구속 때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아마 이제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 김건희한테 제공됐던 윤석열 김건희 제공됐던 2억 7천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는 이번에 5년 그다음에 증거 1년 6년 구형됐던 게 2억 4천만 원을 뭐 김미영 그다음에 저 두 사람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결국 김건희한테 준 것이 오늘 이제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 재판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56차례 정도 거쳐서 공짜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했던 게 적시가 되어서 원래 3억 5천만 원 정도로 출발했다. 이거는 확실한 것만 따로 이제 뽑았어야 했는데
명태균이 의외로 지금 방송에 나와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방송 출연해가지고 본인 억울하다 그리고 정유미도 뭐 고소하겠다 박성재, 김주현 다 이제 지금 본인이 고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하명을 받아서 검찰이 자기 죽이려고 이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본인도 지금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게 뭐 코인팔이 하는 것이다. 뭐 스픽스 코인팔이 전문이다. 뭐 저를 고소도 했거든요. 우리는 뭐 코인을 가서 이제 받은 다- 적이 없어서 예? 코인을 우리한테 아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유리한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본인이 여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2월 5일까지 자유인데 그 뒤로는 아마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실형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다가 더 큰 사건이 남았어요. 정치 자금을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치를 56차례 걸때 줬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 수혜자와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정치자금을 2억 5천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중재가 되는데 이거는 더 감당을 못할 것이다. 입증이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자중해라. 나와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때지 무슨 개인적인 이런 티끌 같은 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 세상을 완전히 지금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김건희가 하명했다 그 사람 잘못했다 왜 한때는 김건희하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3육 되면서 모든 사람을 본인 통하면 다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감방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욕하면서 마치 민주당 편으로 또 누구 편으로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제발 좀 그만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이 맞았다고 여겨질 만한 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영선 씨로부터 세비 절반 이제 받았다는 사실 그게 처음에 이제 되게 크게 불거진 그런 혐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3자 뇌물죄 같은 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지금 오늘까지는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할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돈 부분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본인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약간 특검이 어떤 거는 봐주고 어떤 거 좀 안 봐주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명확한 거는 좀 기소하고 아닌 거는 조금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플리바게닝을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뭐 오세훈이든 뭐 수많은 사람과의 통화 그렇죠.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어떻게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는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태일 소장이 오늘 저한테 이제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대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2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명의는 뭐 김태일 소장, 그다음에 돈 수발이 하는 거 구형을 받은 거죠? 구형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 시켜서 이제 했던 것이지만 어쨌든 명의대표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달게 받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명태균이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조용히 있질 않으며 방송이나 SNS에 깝죽거리니까 와 이건 아니 깝죽거린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지가 지금 할 일이냐 이게 온 사람들 사방에 갖다 놓고 그냥만 따발종하고 그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혹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오늘은 또 뭡니까 그 본인의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막 전부 다 변호인 뿌렸어요. 의견서. 수천 명한테 다 뿌려가지고 아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본인은 내가 무슨 정치 브로커냐. 난 억울하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본인을 더 저는 올가매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시간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북에 올렸네요. 뭐라고 올렸냐?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치자금법? 명태균이 정치인인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두 줄로. 아니, 저는 명태균 씨 하면 기억이 남는 게 제가 네. 김건희 재판 갔을 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약간 불리했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불리합니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네, 그 변호인한테. 그래서 변호인이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약간 명태균이 좀 휘어잡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명태균 씨는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언론사에서 무슨 네. 보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언론사 똑바로 들어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땡땡땡 언론사 나를 그렇게 했었다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스픽스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스픽스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아니 않았고. 노영희 변호사님 엄청 공격했어요. 스픽스 언론사를 아니, 스픽스 언론사 스픽스를- 이렇게는 공격하지 정기한 않았고. 대표님도 한번 뭐라 하시던 아니 욕을 엄청 많이 했고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코인팔이 한다. 픽스 해야 근데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까지 나서 가지고 제가 정말로 명태균이 궁지에 몰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공익 제보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통화했던 내용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절절한 내용들이 있어요. 절절한 내용들이 있고 정말로 궁핍한 좀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걸 좀 알리자라고 진심으로 얘기했고 또 부인도 엉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국회에서 질의하는 거 보고 노정면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잡힌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노정면 의원을 엄청 또 공격을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이라도 그냥 있는 대로 진실을 고백하고 법적 판단 받아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까꽁이님께서 스펙스를 무시하는군요. 명태균 씨가. 많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는 본인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좀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에게 사실은 진심으로 대해줬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수 씨, 세강자로 불리는 이준수 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녀오셨다는 건가요? 네, 여기도 다녀왔습니다. 와. 약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이준수 씨가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수 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네. 상태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수갑을 차고 들어왔었고 등치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리고 외모도 봤더니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69년생 치고 왜냐면 69년, 잠깐만, 69년생 치고는요? 야, 그렇죠, 그렇죠. 3살 차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와 좀 엮여 있고 좀 아련한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외모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상이 어떻던가요? 네, 좀 상이 그 건희 언니가 좋아하는 상이 약간 있잖아. 왜 그래요? 유상열 씨와는 좀 사뭇 다르던데. 그거죠. 네, 구속 상태인 이준수 씨 세강자는 카키색 니겔 수영자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고 재판부가 물어봤는데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공소장에는 이 씨가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서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직접 가담은 안 했습니다만은 공범을 저지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 사건 이 복사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조금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양손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 3명에게 인계돼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등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모를 집중적으로 봤더니 좀 유감스럽네요. 사실 내용도 그렇게 큰 거는 없었고 네. 다음번 이제 준비기일은 1월 21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 어떤 관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매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도 제가 꾸준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씨하고도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참. 지금 우리 이제 강 기자가 요즘 취재할 게 없어서 썬데이 서울 수준으로 지금 취재를 하시고요. 그 소위 말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인데 제가 이제 이준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뭐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김건희를 뭐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다 치우고요. 옆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이번에 감방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부인하다가 김건희 보호하려고 마음먹고 쓸데없이 진술 사기로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중형이 불가피할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형량이 5년이 나오든 10년 나오든 감방살이 하는 것이고 뭔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서 마지막 양심의 티끌이라도 남아있으면 국민에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 여기서. 그리고 본인이
검찰이 도와줘서 도망도 잘 쳤던 거 아니에요? 잡아올 수 없어. 저 충청도 어디 가서 억지로 도망간 놈 잡아온 거 아니에요? 예, 형이 마련해준 무슨 움막인가 농막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오늘도 뭐 사복 입고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제수복 입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정신 상태면 있는 대로 진짜 다 이야기를 해서 김건희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 뭐 옆에서 변호인이든 누구든 면회간사님 꼭 스픽스에서 이야기하도록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은 없지만 우리가. 근데 이준수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옹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김건희에서 특별한 강연이 무슨 계좌 그 관리 인물이니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언론의 보도 보면은. 그럼 김건희 씨 들어가서 못 나올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김건희, 본인이 있는 혐의도 김건희 탓으로 교묘하게 돌릴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김건희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쟤랑 친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아마 저도 이준수 씨도 들었습니다. 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는 지난번에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15년 내에 구형이 선고가 되었고 20억 원의 아마 추징 벌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준수 씨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서로 간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준수 씨 변호인은 이준수 씨에게 제가 만약에 이준수 씨 변호인이라면 그냥 빨리 불고 네. 빨리 협조하고 그럼요. 우리는 빨리 죄라도 좀 감형받자. 그렇죠.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출석의 의미도 사실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오늘 법적으로는 안 나와도 되는 건데 출석 의무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수 씨 하면은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려가지고 오랫동안 도망 다닌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속 사유가 더 엄중하게 가중이 되니까 도망자에서 사실은 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르지 않아도 왔다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출석한 것을 보면 아마 변호사가 조력을 야 그냥 웬만하면 김건희에서 선 그어라 뭐 이렇게 조력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준수가 그 당시에 도망갈 때 네.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까?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네 잡으러 오는데 빨리 도망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갔다. 이거 차라리 이준수는 폭로해라 국민들 앞에서. 김건희 라인인지 아니면 제3의 라인인지 아니면 검찰에 누군가 있다. 이것이라도 밝혀주는 것이 네가 네 죄를 조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뉘우치는 일련의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김건희 주가 조작 등 혐의로 15년 구형 받았는데 이준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고형량 가중될 수도 이런 자막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구형이 먼저고 선고가 먼저기 때문에 이준수 씨에 대한 재판은 그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기사는 이제 그렇게 뜨는 게 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고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간에 구체적으로 더 많은 걸 해먹었다라는 것이 나오면 가중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뭐 그건 아니라는 또 아마도 이제 말씀입니다. 추가 기소가 되면서 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할 게 지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이제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사실 김건희 씨 일가는 그 김성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양평 네. 뭐 혹은 뭐 그쪽 의혹 때문에 또 기소가 식구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최은순도 됐습니다. 예, 최은순도 네, 됐고, 예. 그러니까 아마 좀 기다려 보면은 김건희 씨는 정말 나오기, 김건희와 윤석열 씨는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인다. 네, 두 분이 그 김건희도 그렇게 얘기했다죠.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날 일이 있을까 이래봤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련하게 네. 서로 만날 일 그 없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옛날에 한 거, 옛날에. 옛날에 한 거. 변호사가 했다더라라는 거지 김건희가 전원입니다. 진짜인지는 안 네. 모릅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했다는데 옛날에. 처지를 잘 알고 있네요. 김건희 불쌍한 척하면서 했던 얘기라 그거는 저는 믿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는 자기 재판에 누워서 재판받던 사람이 또 건진법사 재판에는 이진관 부장이 또 재판하는 거기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다 증언 거부하고 하여튼 약간 조금 상태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이 표결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어차피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이제 유튜버까지 여기다 포함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따를 것이다. 실제 손해액의 뭐 5배까지 물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판결문 같은 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10억 원까지도 이렇게 손해를 입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환기 씨 얘기를 한번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 말부터 좀 한번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죠.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거는 그거 유엔 제재 위반이고 국제 제재 위반 아니냐. 그래서 고발해버렸고 이번에는 뭐죠? 아까는 유엔, 미국, 그리고 국제형사사법재판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EU하고 G7에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고발해버렸다. 이재명은 이제 국제범죄자가 됐다. 이야, 축하합니다. 이재명 보고 있나? 대통령실. 네. 도대체 저분의 사고 방식은 왜 저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저런 말이 지금 다 저렇게 다 가짜뉴스가 원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본질은 사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틀막법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완전 저게 맞는 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도 틀린 것 같아요. 조사도 심지어. 아니 난 전환기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윤석열 구하러 CIA 온다면서요. 항공모함 뜬다면서요. 그거 뭐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황금 열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그 준 선물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어떻게 CIA에서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와 조작은 정말 국민의 권리를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실제로 저런 사실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고 저희가 무슨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저거 완전하게 허위사실 팩트 완전 가짜뉴스, 왜곡, 명예 파괴, 극단주의 선동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결국은 힘이 없고 정보력이 취약한 사람들, 일반 시민, 노약자 뭐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이런 저런 가짜뉴스 다시는 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게 우리도 지금 유튜버잖아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은 야 노영이 지난번에 틀린 말 했지 않냐 막 틀리지 않는데도 틀린 말 했다 그러면서 막 나무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스픽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사실 코인은 더 많이 얻습니다. 저렇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티끌만한 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우리 고발 많이 당해가 지금 4건 네. 재판 1건 뭐 하여튼 3건 계속 지금 이제 뭐 무혐의 2건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무혐의 그동안에 2건이나 받았어요? 2건 일단 받았는데 한 건은 다행이네요. 한 건은 연락이 안 왔어요. 2건을 받고 한 건 어쨌든 저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논할 가치가 없어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니까 고발도 하지 않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결국 뭐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시비를 안 걸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면서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딱 명예훼손으로 거의 걸려서 우리는 다 조사를 받으니까 훈련도 나름대로 이제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언론단체 한국기자협회 또는 이제 뭐 언노조 같은 데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정상이냐? 한국 기자협회가 정상이냐?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소속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진짜 진실 보도합니까?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비틀어서 보도하더라도 뭔 시비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첫 번째 출발은 팩트로부터 가느냐 아니냐. 두 번째 이것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성을 좀 기자협회가 해라. 두 번째, 기자들이 그러면 하려면 그 회사가 아무리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슈킹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돈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빨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홍보비를 자기들이 줄을 서서 우리는 3억, 5억, 50억, 100억씩 이렇게 대기업으로부터 가져가는데 광고 효과 있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노력을 기자협회가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월급을 준 사주한테 얘기를 해라. 왜 그렇게 반사회적으로 반자본주의적으로 그런 거를 취하면서 권한은 다 누리고 기득권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너 잘못된 보도에 대해 책임 좀 져라. 일단 이걸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왜 표현의 자유를 건드린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면 자본주의 질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느냐. 왜 시장의 논리에 맞게 언론이 자기들이 한 만큼 평가받아서
광고비도 협찬비 받아가야 되는데 다 줄 서서 이렇게 훌쩍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자성도 하지 않고 이거 잘못됐다 하는 방식. 저는 국회에서 기자 출신들이 왜 이거를 지금 기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자성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제도로서 만들고 제도가 문제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면 되지 이거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면 저런 가짜 뉴스가 판치는데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네. 얼마나 많은 비용 낭비가 이루어져요. 전한길 같은 자가 나와서 떠드는 자 그리고 그 떠드는 자에 대해서 제3자는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거나 전한길이가 떠드는 거나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억울해요, 진짜. 피를 토하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비판적으로 볼 게 뭐가 있나? 진짜 입틀막인가? 근데 제가 그 객관적인 이제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판결이에요. 판결 결정은 형사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그리고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건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공하고 유통할 경우에 그때 최대 10억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담은 내용을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언론은 여기에서 비판적이고 국민의힘은 이걸 왜 왜곡해서 입틀막이다 얘기하는지 그거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이 입틀막 오늘도 제가 이제 재판정에 있으면서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좌파들이 나라를 다 망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많이 그게 하시죠. 입틀막이지, 이게 입틀막인가 싶고. 재판정에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돼요?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는 가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 젊은 친구들 연애들 많이 하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SNS에 그 여자친구를 저격하면서 그 바람 폈다라는 사실을 적시를 하게 되면 지금은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회의 통과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네. 따져서 얘기가 있는데 좀 아마 여러 가지 논의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바람 폈다? 예. 뭐 본인 경험담이에요? 안타깝게도 제 경험은 아니에요. 안타깝게 여자친구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적은 없어요. 저한테 언론 욕 한 번만 더 하라고. 오늘 뭐 정말 예, 작듯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돼서 기득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평생 변호사를 할 수 있고 의사는 평생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혜와 특권을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이 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느냐고 시비 걸 수 있죠. 저는 이제 한국 언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지 관점과 생각에 따르면 저 새끼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욕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지 팩트 자체를 흐트려 가는 거 있잖아요. 5개 범죄 혐의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재판만 하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그때부터 죄인 취급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자들이 나서가지고 5개 재판이 진짜 얼마나 허구인지 어떻게 조작, 날조, 기소가 됐는지를 알아보면 이거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빠지고 그 기소돼 있으니까 혐의 있으니까 다 검찰에서 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틀게 하잖아요. 이거 허위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스스로 따져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뭐 마지막 1년은 진짜 극렬하게 싸우잖아요. 네. 격렬하게 싸움이 있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했어요? 레거심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적시를 했습니까? 한번 제대로 따졌어요? 기계적 균형을 잡았죠. 아니 기계적 기계도 균형도 아니야. 완전 편파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다 기소됐어요. 김건희가 어디 가서 뭘 했다 무엇을 했다 하면 자 김건희한테 고발당해. 김건희 직접 또 고소하지도 않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또 한덕수 부인한테 제가 또 고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진 조사도 안 받고 변호사 조사 받는데 난 내가 갔지. 뭐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확인하시는 분을 아니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찾아서 보도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이거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상상 초월이다. 왜 한덕수가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차이영과 김건희가 어디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제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도를 합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 나왔던 이런 것들을 하면 걸리면 무조건 고소, 고발. 그렇게 할 때 한국 언론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치 자기들이 윤석열 정권 무너뜨린 것처럼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통성이 있느니 없느니 5개 재판이 있으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지키겠다고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다. 누가 위축시켜? 스스로 정말로 권력 앞에 줄 서가지고 지금까지 완전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부역질 했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하나 알려드리면 이번에 이 정통망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시점은 지금 나간 전환기일의 저런 발언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된 그 시점 이후에 방송이 나가거나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를 나이스님께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 정계한 대표가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말 스픽스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많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의견 내주시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우님 오늘 전 대표님 작심했네요. 맞습니다. 저분이 지금 속이 울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오발탄을 쏴요. 막판에. 오발탄을 제가 쏴요. 네, 어쨌든 민주당의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만 조금 하고 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도 지금 통일교 의혹의 선상에 올라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조금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공천 개입 혐의 피의자로 해서 이제 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조국 대표께서 통일교 피의자로 이제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고 바로 이제 정정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은 이것도 낚아채가지고 뭐 받을 수 없다.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물었죠. 요즘에 그 조국 혁신당이 지선을 준비하는데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너무 많은 방송 활동을 해서 이렇게 실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제 의원하고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었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착각이었지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지선에 어떻게 출마하려고 하는 거냐? 조국 대표가? 조국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또 궁금하잖아요. 네. 대답은 100% 출마다. 지선에? 이번에 지선에 확실한 출마다. 지자체장으로? 네, 아니 그런데 두 아니면은 가지가 보궐로? 있어요. 보궐도 있고 확실하게 출마인데 광역단체장일지 아니면 보궐일지는 아직 미정이다. 부산시장으로 나가냐 아니면 다른 어떤 네. 지역구에 나가냐 이 얘기죠? 네, 아직 미정이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지금은 못한다. 그렇지만 보궐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것인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나간다가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역단체장보다는 그래도 네. 보궐 같은 경우는 뭐 보궐이- 인천 계양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확정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 있고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뭐 갈 수 있다. 네, 그거는 그렇죠. 뭐 우리가 발언하기가 어렵고 네. 단체장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직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전재수 장관이 현실적으로 출마하기 어려우면 조국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당선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당선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출마하면 당선을 해야 이제 정치적 체급이 그만큼 이제 커질 것이고 영남에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고 대선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부산시장 이제 출마하는 것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좀 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정서는 조국혁신당 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큰 판에서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 물론 조국혁신당은 억울한 게 있죠. 교수 던제 완화하겠다는 것은 실제 공약 사항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답을 못 해주는 상황 뭐 이런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투정하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느끼지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데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려면
조국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야 한다라는 이제 정서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임세은 대변인님이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한 곤란하죠, 문제여서 곤란한 거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예민한 문제라서 뭐 어렵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이재명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돕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근데 정부가 좀 성공하길 다르던데. 바란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지하되 근데 표정이 좀 밝지 않아요? 되게 어두워요. 억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억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아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또 했어요. 조국 그 대표가 민주당과 경쟁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 이번 지선에 그랬더니 호남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같이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 왜 민주당하고 경쟁하려고 그러죠? 국민의힘하고 좀 경쟁하려고 왜 그러면 그러면 첫 좋은데? 번째가 국민의힘을 당선을 제로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호남은 경쟁하되 그 외에는 그 외 영남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거는 지분 달라는 얘기 같이 들려서 그러니까 단일 후보죠. 그러니까 경쟁, 좀 약간 정치를 너무 공학적으로만 계산되면 결국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해야죠. 제가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옥중에 계실 때 빨리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조국 대표가 원하면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은 시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고 3월에 하나 8월에 하나 쉽게 얘기하면 연말 성탄절에 하나 똑같다. 정책 부담은. 그래서 대통령은 조국 대표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조기 사면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평가했던 제가 지금 다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해야 된다는 요청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조국 대표가 지금은 아니다. 국민들이 충분하게 나의 사면을 동의할 때 무르익었을 때 나가는 것이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라고 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특사로 만약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그 사이에 일찍 나와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참고 견디고 억울하지만 정말로 우당의 당대표로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지금도 필요 없고 3월 달에 내보내달라라고 이제 만약에 했다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 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이제 결국 임현 소장은 참 불편한 질문이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 민심이 쏟아져서 왜 안 해주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거 지금 교섭단체 완화해준다고 안 지키냐. 누가 해야 돼? 조국 혁신당이 요구해야 될 게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 빨리 해주라고 요구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정치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기도 하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저는 뭐 OX 호불호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조국 혁신당이 없으면 민주당이 끝장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 민주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이전에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조국 혁신당이 등판하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에 문제가 있겠다. 국힘을 무찌르는데 부족하겠다. 지난번 총선이 그렇게 해서 12석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뭔가 기획이 되고 거기에서 더 큰 정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뭔가 지금 주고받기를 하는 것. 일종의 제로섬에서 내 몫이 얼마만큼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찢어 먹고 나눠 먹는 거예요. 판을 키우잖아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이것은 여유 있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국 혁신당이
더 분발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그러니까 연대와 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진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께 이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연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고위원 2명과 이게 통화를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이 스픽스 방송 정기환 대표님의 얘기를 조국 대표께서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와 협력한다 민주당과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에 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느냐 정당 간의 지지나 합의가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나 국민이나 당원으로부터 좀 받아야 하는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이경 정치 에디터는 스픽스에서 특별히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심층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아주 신선하고 깊이 있는 그런 취재가 이루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취재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질문, 그러니까 취재에 좀 더해달라는 거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 댓글 다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꼭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분 뉴스 기자들은 항상 우리 상시대기 기자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덜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브를 많이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일 크리스마스에는 아마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내일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이었고 내일도 생방송입니다. 네,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힘내가지고 더 많은 내용으로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 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이 또 있으니까 더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물론 그분이 가입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깊고 시원한 국물 맛의 새조개 샤브샤브입니다. 새조개 양만 무려 500g이고요. 4인분은 거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 그리고 와사비 간장 소스 초고추장 소스도 보내드리는데요. 마지막 국물에 칼국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이 칼국수면 사리도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이외에도 싱싱하고 아삭한 야채와 상큼 매콤 맛깔난 초무침 양념에 버무린 새조개 초무침 300g도 추가로 서비스해드립니다. 이 엄청난 구성 공동 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으로요. 한상 세트가 23,000원이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연락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오늘 인사할 때 크리스마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아주 본토 발음 좀 공부하셨으니까 우리는 큰줄이 알죠. 네, 예. 좋아요. 그럼 제가 스픽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픽스 메리 크리스마스!